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도 못할 제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연봉이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퀴 달린 이동식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연봉이 그렇게 높은데 왜 트레일러에서 살지? 뭔가 잘못 계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곳인지,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생각보다 얼마나 복잡한 건지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일했어요. 연봉이 7천만 원 정도였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투룸 원룸을 월세로 살면서도 매달 적금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 구글에서 연락이 왔어요. H에서 일비 비자를 스폰서해 주겠다고, 연봉은 현재 받는 것의 2배 이상을 주겠다고 했죠. 저는 고민 없이 승낙했어요. 아니, 고민할 이유가 있었나요? 연봉이 2배가 되는 데다가 구글에서 일할 기회라니, 한국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잖아요.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가 구글 입사 통지서를 보여드리니까 표정이 확 바뀌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세계적인 회사에 들어가는구나. 어머니는 그날 밤 동네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리셨어요.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죠. 저도 그땐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연봉 15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2억인데 미국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몇 년 후에는 집도 살 수 있을 거라고 꿈꿨어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멋진 단독주택 말이에요. 2019년 8월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지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8월인데도 생각보다 쌀쌀했죠. 공항에서 나와서 우버를 타고 회사에서 임시로 잡아준 호텔로 향했는데 도로가 정말 넓더라고요.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었어요. 호텔은 산호세 근처에 있는 곳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임시로 머물면서 집을 구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연봉이 15만 달러인데 집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첫 번째 충격은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부동산 앱을 켜서 렌트 가능한 집들을 찾아봤는데 스튜디오 아파트, 그러니까 원룸이 월세 3,000달러가 넘는 거예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3,000달러면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 넘는데 원룸 월세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찾아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쿠퍼티노나 펠로엘토 같은 곳은 원룸이 4,000달러, 5,000달러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죠. 투룸은 아예 6,000달러, 7,000달러는 기본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연봉이 15만 달러인데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로 받는 돈은 월 8,000달러 정도거든요. 그런데 집세만 4,000달러면 월급의 절반이 나가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월급의 30% 정도를 집세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50%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첫 달에는 산호세에 있는 스튜디오 아파트를 월 3,200달러에 렌트했거든요. 보증금까지 합하면 처음에 10,000달러 가까이 나갔어요. 한국 돈으로 1,300만 원 정도요. 그 아파트는 정말 작았어요. 한국으로 치면 10평도 안 되는 크기인데 부엌과 거실, 침실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였죠. 창문도 하나밖에 없어서 낮에도 어두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니까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글 첫 출근날 마운틴뷰에 있는 본사에 갔을 때의 기분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회사였거든요. 무료 음식, 게임룸, 수영장까지 있는 캠퍼스를 보면서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구나 싶었어요. 동료들도 정말 다양했어요. 인도에서 온 개발자, 중국에서 온 개발자, 유럽에서 온 개발자들까지. 모두 저처럼 자신의 나라에서는 최고였던 사람들이겠죠. 첫 팀 미팅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정말 떨렸는데 다들 친절하게 맞아줘서 다행이었어요. 업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미국식 개발 프로세스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지만 기술적으로는 한국에서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한국보다 야근이 적어서 좋았어요. 6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퇴근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집세 $3,200에다가 주차비가 월 $200, 인터넷과 전기세까지 합하면 월 $3,600 정도가 고정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차도 사야 했죠. 중고 혼다 어코드를 $25,000에 샀는데 할부로 월 $400씩 내야 했어요. 거기에 보험료까지 합하면 월 $600 정도였죠. 식비는 최대한 아껴서 $500, 기타 생활비까지 합하면 월 $5,000는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월급이 $8,000니까 $3,000 정도는 저축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송금도 해야 하고 한국 친구들 결혼식 축의금도 보내야 하고 갑자기 생기는 의료비나 기타 비용들 생각하면 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처음 1년은 참을 만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언젠가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에서도 1년 후에 레벨이 올라가면 연봉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몇 달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더 넓은 집을 찾기 시작했고 저금리 정책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늘어났죠. 제가 살던 아파트 월세도 갑자기 $3,800로 올랐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였죠. $600나 오른 거예요. 한국 돈으로 월 8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곳을 알아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비싼 곳들만 있었죠. 같은 조건의 스튜디오가 $4,000, $4,500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투룸은 이제 $7,000, $8,000가 기본이었고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연봉이 올라서 $16만 5천 되긴 했지만 집세가 오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세후 월 $9,000 정도 받는데 집세가 $4,000면 거의 절반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회사 동료인 데이브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민수, 너 지금 집세에 얼마나 쓰고 있어? 제가 $4,000라고 하니까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나는 트레일러에서 사는데 월 $800밖에 안 써.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데이브는 저보다 연봉이 높은 시니어 엔지니어거든요. 그런 사람이 트레일러에서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브는 진지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트레일러나 RV에서 살고 있어.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 중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정말로 실리콘밸리에서 트레일러나 RV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변호사나 의사들까지도 있었죠. 한 기사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노숙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선택하는 노숙이라고요. 연봉이 $100,000가 넘는데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없는 현실,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의 모순이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집세로만 월 $4,000를 쓰면서 저축도 못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몇 년 후에 집을 사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돈을 모아야 했어요. 결국 2021년 3월 저는 중고 RV를 $30,000에 샀어요. 2015년식 포레스트 리버 모델이었는데 길이가 30피트 정도 되는 크기였죠. 한국으로 치면 15평 정도 되는 크기예요. 처음 RV를 보러 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외관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내부를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작은 부엌, 화장실, 침실이 다 있었고 에어컨과 히터도 작동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였어요. RV 파크에 들어가면 월 $800에서 $1,200 정도 내야 하는데 그것도 웨이팅이 있어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데이브가 알려준 곳은 펠로엘토 근처의 세이프웨이 주차장이었어요. 24시간 오픈하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몇 명이 함께 RV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불법이지만 보안도 있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어서 나름 안전했어요. 처음 세이프웨이 주차장에 RV를 주차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해방감 같은 것도 있었어요.
월 $4,000 집세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컸거든요. 그날 밤 RV 안에서 처음 잠을 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아파트보다는 좁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침대도 편했고 에어컨도 잘 나왔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인터넷이었어요. RV에는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핸드폰 테더링을 써야 했는데 데이터 사용량이 많으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원격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인터넷이 끊기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다행히 세이프웨이 주차장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급할 때는 거기서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결국 비싼 얼리미티드 플랜으로 바꿔야 했죠. 두 번째 문제는 샤워였어요. RV에도 샤워 시설이 있긴 하지만 물탱크 용량이 제한적이라 자주 쓸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근처 헬스장에 가입해서 거기서 샤워하게 됐어요. 월 $80 정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세 번째 문제는 세탁이었어요. RV에는 세탁기가 없으니까 빨래방을 이용해야 했는데 매번 코인을 들고 가서 빨래하는 게 은근히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부분이었어요. 동료들이 어디 사는지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처음에는 펠로엘토 근처에 살아라고 대충 얼버무렸는데 점점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회사도 좋고 생활도 만족스러워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마트 주차장에서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RV 내부가 보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항상 배경을 바꿔서 통화했거든요. 미국 생활 어때? 라고 물어보면 좋아, 정말 좋아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RV 할부금이 월 $400, RV 파크비가 월 $800, 기타 생활비까지 합쳐도 월 $1,500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파트에 살 때보다 월 $2,500를 아낄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저축도 하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송금도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주식 투자도 시작했죠. 아이러니하게도 트레일러에서 살기 시작한 후에 경제적으로는 더 여유로워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RV 생활에도 적응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먹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샤워한 후 RV로 돌아오는 루틴이 생겼어요. 주말에는 RV의 장점을 살려서 여행도 다녔어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나 빅서 해안도로 같은 곳에 가서 캠핑하면서 지낼 수 있었거든요. 이건 아파트에 살 때는 불가능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연락할 때마다 죄책감 같은 게 들었거든요. 성공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라는 이미지와 실제 제 생활 사이의 괴리감이 컸어요. 2022년 여름 한국에서 대학 동기가 실리콘밸리로 출장을 왔어요.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정말 고민됐어요. 어디서 만날지, 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결국 펠로엘토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친구가 집은 어디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 근처에 살아라고 대답했는데 친구가 부럽다, 펠로엘토에서 살다니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RV로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맞는 건지, 이게 정말 현명한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연봉이 $150,000가 넘는데 트레일러에서 산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거지 제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요. 월 $4,000를 집세로 내면서 저축 한 푼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트레일러에서 살면서 돈을 모으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무렵에 실리콘밸리의 집값은 더욱 올랐어요. 펠로엘토나 쿠퍼티노의 평범한 단독주택이 $300만, $400만 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 연봉으로는 아무리 저축해도 계약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높은 연봉이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연봉이 $150,000라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라는 거죠. 2023년에 들어서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RV 생활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자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인턴이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으로 솔직하게 RV에서 살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그 인턴이 놀라긴 했지만 비판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창의적인 선택이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후로 다른 동료들에게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줬어요. 심지어 몇 명은 자신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거든요. 데이브는 여전히 RV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좋은 RV 파크로 이사가서 수영장과 라운지 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글을 보니까 저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30대 후반에 혼자 살 때는 RV 생활이 괜찮을 수 있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계셨어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2023년 가을 드디어 부모님께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긴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실리콘밸리의 집과 현실과 제 선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며칠 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걱정스러우시더라고요. 민수야, 그렇게 힘들면 한국으로 돌아와. 여기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좀 달랐어요. 내가 내린 결정이라면 아버지는 믿는다. 다만 건강만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아버지 특유의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가 느껴졌어요. 그 통화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한국 친구들한테도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이해해 주더라고요. 미국도 살기 힘들구나. 그래도 경험이잖아.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2024년에 들어서면서 저는 RV 생활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더 좋은 RV 파크로 이사했어요. 월 1,200달러로 조금 비싸졌지만 와이파이가 빠르고 세탁실, 샤워실도 깨끗했거든요. RV 내부도 좀 더 편하게 꾸몄어요. 작은 책상을 사서 홈오피스 공간을 만들고 벽에 모니터를 달아서 재택근무할 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했어요. LED 조명도 바꿔서 밤에도 밝게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RV 생활의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캠핑을 즐기고 여름 휴가 때는 아예 2주 동안 서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일했어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화상회의에 참석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RV로 일하면서 여행하는 삶이 부럽다는 댓글들도 많이 달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부끄러워했던 생활 방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로망이 된 거죠. 회사에서도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흥미로운 일이 생겼어요. 새로 입사하는 사람들이 주거 문제로 고민할 때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민수 씨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요. 몇 명은 정말로 RV 생활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특히 인도에서 온 라제시라는 동료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야. 자유롭게 살면서 돈도 모으고. 그렇게 말하는 글을 보니까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은 있었어요. 제가 지금 37인데 이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고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특히 데이트할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자분이 집으로 초대해 줄래?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RV에서 살아요라고 말하면 대부분 당황하거든요. 한 번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3개월 정도 만났는데 결국 제 생활 방식 때문에 헤어지게 됐어요. 그분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함께 미래를 그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우울했어요. 내가 돈을 아끼려고 이런 선택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 중반쯤에는 진짜 진지하게 아파트로 이사를 고려했어요. 연봉이 18만 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월 4,500달러 정도 하는 원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아파트를 보러 다니니까 현실감이 돌아왔어요.
원룸인데 한 달에 $4,500, 1년이면 $54,000예요. 세금 빼고 받는 돈이 $13만 정도인데 그중 절반 가까이를 집세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2년 계약을 하고 나면 또 언제 집세가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RV에서는 최소한 그런 불안감은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저는 몇 년 후에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최대한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RV에서 살면서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라서 꽤 수익을 봤어요. 만약 아파트에서 살았다면 이런 투자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RV에서 사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자유로움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가치였거든요. 주말에 마음대로 요세미티로 가서 며칠 지낼 수 있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해변가로 가서 파도 소리 들으며 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편의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화상통화할 때도 배경이 매번 달라지니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디야? 우와 진짜 멋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 선택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2024년 가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AI 관련 업무였는데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게 제가 어디서 사는지보다 무슨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동료들도 제 주거 형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수는 일도 잘하고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도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에 회사에서 주식 옵션을 받을 기회가 생겼어요. 만약 회사가 계속 성장한다면 몇 년 후에는 꽤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였죠. 그때 생각했어요. 지금 조금 더 참고 견디면 나중에는 정말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에는 RV 생활도 좀 더 체계화됐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을 하고 8시에 아침을 먹으면서 뉴스를 확인해요. 9시부터 6시까지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개인 프로젝트를 해요. 주말에는 베이 에리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곳들을 탐험해요.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파크에서 RV를 주차하고 산책하기도 하고 몬터레이 베이에서 바다를 보며 독서하기도 해요. 이런 생활이 나름대로 만족스러워요. 물론 여전히 아쉬운 점들은 있어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 없다는 건,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건, 개인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단점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됐어요. 대신 다른 장점들을 찾아서 즐기려고 해요. 친구들과는 레스토랑에서 만나고 요리 대신 다양한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보고 공간이 좁은 대신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축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느끼는 뿌듯함이에요. 매달 $3,000씩 저축하면서 투자도 하고 있으니까 몇 년 후에는 정말 원하는 집의 계약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에서 온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실리콘밸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언을 구하러 온 거였죠. 제가 RV에서 산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놀라더라고요. 선배, 그럼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후배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는지로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성공이라는 게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차근차근 세워나가고 있어요. 비록 남들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이것도 나름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언젠가는 일반적인 집에서 살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시기에 할 거예요.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요즘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언제 한국으로 돌아올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 라고 대답해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이곳에서의 삶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나을 거라는 확신도 없어요. 어디서 살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이 순간 이곳에서의 경험에 집중하려고 해요.
RV에서의 생활도 실리콘밸리에서의 일도 모든 게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니까요. 몇 년 후에 되돌아봤을 때 그때 참 특별한 시간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가끔 힘들고 외롭기도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서 온 동기들이 부러워하는 구글 로고가 붙은 명함을 가지고 연봉 18만 달러를 받으면서 미국 서부 전체를 집 삼아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조금 전에 RV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석양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펠로엘토의 하늘이 온통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바람을 맞으며 출근하고 동료들과 함께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가고 저녁에는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몰을 볼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으실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이런 생활을 할지 언제쯤 정착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불확실함조차도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남들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RV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큰 집에서 사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도 RV 창문 너머로 별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맑은 별들이 말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될지 기대되면서도 약간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삶이겠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거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실리콘밸리의 어딘가에 주차된 RV 안에서 한국말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언젠가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